안녕하십니까. 기본서 강의입니다. 기본서 강의, 기본서, 요약서 한꺼번에 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압축서라고 해서 기본서하고 요약집 중간 정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하고 기출 강의, 이 두 개만 가지고 계속 돌리면 시험장 가서 민법은 85점 이상 맞을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강의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한 두 번, 세 번? 한 세 번 정도 들으세요. 그리고 기출 보기기 풀고 기출 보기기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민법은 충분한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들어주시되 처음 들을 때 100%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해하고 암기되는 양이 많아져요. 이렇게 단계별로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 강의를 들으실 때는 한 30%에서 50% 그 사이, 그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반복될수록 이해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민법은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총 4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에서 14문제, 계약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이 중에서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20문제잖아요. 그죠? 여기서 18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뭐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문제 출제가 민법 총칙하고 계약은 거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18개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물권 파트하고요. 민사특별법 파트는 절반 이상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반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8개 맞고 여기서 반, 한 10개 정도 맞으면 28개잖아요. 그럼 충분히 합격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총칙 10문제. 자,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가? 요 법률 행위라는 놈에서 출제가 됩니다. 법률 행위가 뭐냐? 일단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 그게 법률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서, 사람의 행위 중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때 그런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 어쨌든 이 법률행위 그러면 매매 계약 같은 거, 임대차 계약 같은 거, 계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법률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민법 총칙 내용입니다. 그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좀 전에 제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이때 법률행위 했을 때 무조건 권리와 의무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 요건이 뭐냐? 그게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 민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법률행위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이 나와요. 의사표시 요건이 나오고요.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관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효력 요건에 관한 거라고. 만약에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목차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학이란 건 목차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뼈대를 잡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출제된 거란 것을 직관적으로 아시게 되면,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면 그 언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빨리 기억이 납니다. 법학은 분류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큰 목차부터 작은 목차까지 쭉 내려가는 분류의 학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목차를 어느 정도 숙지하시는 게 법학 공부의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민법 총칙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여기서 1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법률의 목적부터 해서 두세 문제,
의사표시에서 두세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대리에서 두세 문제, 무효 취소에서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두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됩니다. 부관에서 한 문제, 뭐 요 정도로 출제 비율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민법 총칙 첫 번째, 내용이 법률 관계 및 법률 행위라는 게 나와요. 간단히 뼈대를 잡고 기본 내용을 볼 겁니다. 법률 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 관계는 변동이 돼요. 권리를 중심으로 권리 변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권리 변동의 구체적 모습,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요거를 보통 법률 효과라고 부릅니다. 법률 효과. 그리고 이런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변경하거나 권리가 소멸되거나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그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뼈대를 딱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이 어떤 게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라고 했고,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이런 원인을 통해서,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그에 따른 결과가 권리 변동인데, 그 권리 변동이 취득, 변경, 소멸,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특히 이 취득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뉘고요. 승계 취득은 또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게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압축서 보면은 처음에 나왔죠. 이렇게 법률관계 지금 말씀드린 거, 민법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해결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원인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 원인에 따르는 변동의 모습, 요게 간간히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 모습은 취득, 변경, 소멸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취득,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원시 취득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취득은 권리를 손에 넣는 건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원시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적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자, 구별을 보겠습니다. 권리 취득, 누군가 권리를 손에 넣는 거죠. 크게 원시와 승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원시. 요 예를 하나 기억해 보세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건물 소유권은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권리죠. 그게 신축을 통해서 발생했잖아. 즉 없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해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기억해 두시자. 건물 신축에 한 건물 소유권 취득. 기타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이 나와요. 동산 선의 취득, 나중에 물권 가서 볼 겁니다. 취득 시효, 역시 물권 가서 볼 겁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런 것들 다 물권 편에서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원시 취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이제 물권 가서 또 자세히 봅니다. 일단 원시 취득은 없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취득하거나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승계 취득은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전적 승계와 특정적 승계가 있다, 이렇게 나뉘는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렇게 나뉘는데 그중에 이 설정적 승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설정적 승계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그럼 제한물권이 뭐냐? 나중에 물권 가서 다시 올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들이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이런 것들을 제한물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상권 취득이라든가 저당권 취득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일단 크게 나뉘는데 설정적 승계가 뭐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것 이게 설정적 승계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전적 승계는 매매 등을 통해서 개개의 권리를 이전받는 특정 승계와 개개의 권리를 이전받는 특정 승계와 상속 등을 통해서 구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승계받는 포괄승계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고요. 특히 포괄승계 상속이 있죠. 상속하고 효과가 똑같은 게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고요. 회사 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합병은 회사 두 개가 합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 포괄유증이 문제죠.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정유증은 이런 거예요.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줘라. B 건물은 병에게 줘라. 이렇게 유언서에다가 개개의 권리를 특정해서 증여하는 게 특정유증이고요. 포괄유증은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포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유증은 결과가 상속하고 똑같아져요. 자, 이렇게 포괄승계 취득 세 가지 예를 암기해놨다가 나중에 물권 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의 모습 중에 취득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변경하고 소멸이 있는데요. 이 변경하고 소멸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변경에는 일단 크게 주체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다. 세 가지 변경이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작용의 변경만 생각을 해볼게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효력이 변경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라고 돼 있죠. 요거를 눈여겨뒀다가 나중에 임대차 가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임대차 가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용의 변경의 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권리의 내용의 변경 중에서 성질이 바뀌는 게 있어요. 성질. 이걸 이제 질적 변경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하나 기억합니다. 특정한 물건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 특정물이 멸실이 돼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중고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A 자동차를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그 A 자동차를 넘겨받기 전에 A 자동차가 만약에 폐차를 해버렸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A 자동차를 넘겨줄 수가 없게 되고 대신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물 인도 의무가 불가능하게 돼서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었을 때, 즉 상대방이 A 자동차를 내놔라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그 특정물이 멸실이 됨으로써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질적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경 중에서는 질적 변경의 예 하나 하고 작용의 변경 예 하나 하고 요거만 이제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당권 가서 요 작용의 변경 관련된 하나를 예를 더 이해를 할 겁니다. 어쨌든 변경은 요 정도만 생각하자.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뭐 이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일단 권리의 변동의 모습에 이런 게 있다라고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그런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했고 그 법률 요건에는 두 개가 있었죠.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이외. 주로 이제 법률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 행위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 같은 거라죠. 매매 계약을 하면요. 계약을 한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를 취득하죠.
내가 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그럼 돈 주고 사면 되죠. 그럼 내가 원했던 그 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이게 법률행위예요. 즉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속이나 경매, 상속 같은 건 어때요? 상속받은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겠죠. 이건 행위자가 의도한 게 아니죠. 이런 걸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요건, 즉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런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은 몇 가지 구성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과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일정한 사실이 모여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실이 모여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효과가 좀 전에 봤던 권리 변동이고요. 원인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고요. 그걸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법률 사실인데, 이 법률 사실 중에서 특히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를 꼭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예요. 마치 찐빵 속에 팥-앙금이 반드시 들어있듯이, 팥-앙금,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는 찐빵과 팥-앙금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요. 반면에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요소입니다. 주로.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요소다. 그래서 법률 사실 중에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물어봐요.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 종류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의사표시하고 준법률 행위를 구별해야 된다.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라 그랬죠. 그리고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죠.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준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와 비슷하지만 아닌 경우. 그래서 준자가 붙은 거예요. 특히 준법률 행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법률 규정의 요소라고. 따라서 당사자, 준법률 행위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이런 준법률 행위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놈이 있어요. 여기서 외워야 좀 될게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라는 게 있습니다. 독촉을 말합니다. 독촉.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 통지와 승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 최고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독촉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독촉을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다. 그래서 법률 사실에는 의사표시하고 준법률 행위 좀 간단하게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를 가는 거예요. 자, 아까 법률 행위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 권리 변동의 원인, 그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고, 법률 행위는 도대체 법률 행위가 뭐냐? 뭐 딱 당연히 뜻 생각하셔야 되죠. 어떤 특징이 있냐? 역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다음 법률 행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같은 성격끼리 분류를 해놓은 게 종류예요. 이 종류도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효력 요건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 행위 파트에서는 법률 행위 종류와 법률 행위 요건 중 효력 요건,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데요. 종류. 먼저 이번 과정에서 꼭 기억하실 게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단독행위는 다른 말로 일방적 행위라고 합니다. 일방적 행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행위하는 사람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게 단독행위예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기타 범죄행위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별하게 되고, 처분행위는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뉘는데, 이게 최근에 출제가 됐었어요. 당분간 출제 안 됩니다. 범죄행위 종류를 물어볼 땐 주로 단독행위 계약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거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는가, 주로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란, 자, 먼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법률효과가 뭐였어요? 권리 변동이죠. 그걸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뭘 필수 요소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 이게 법률행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그 물건 사면 된다 그랬죠. 매매 계약. 그죠? 그럼 내가 원한 권리를 손에 넣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이렇게 의사표시, 원하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 그거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행위는 찐빵, 의사표시는 팥-앙금,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따라서 팥-앙금 없는 찐빵이 있을 수 없듯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 특징이죠. 그리고 종류. 의사표시 수를 기준으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 그랬죠. 자,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거. 상대방 없는 것과 있는 것 구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상대방 없는 것을 암기합니다. 암기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재단법인 설립, 동산 소유권 포기, 그냥 소유권 포기라고도 나옵니다. 4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따라서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경우에 보세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버려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황당하겠잖아요. 그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은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즉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일단 단독행위를 상대방 없는 있는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특징 2개.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하나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칙을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은 청약과 승낙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겠죠. 그 다음 이제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는데, 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그 중에 물권행위 개념은 나중에 물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하실 때 특히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법률의 종류와 관련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쭉 넘어가세요.
제가 체크해드리지 않은 것은 읽지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그 다음 이제 핵심이 법률행위의 요건이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두 가지 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성립요건이고 또 하나가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법률행위 성립요건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성립요건이에요. 각과 의사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출까? 이게 성립요건입니다.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됐다. 그 다음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걸 판단하는 게 효력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성립요건을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립을 한 다음에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할 거예요. 자, 이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공히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 이걸 일반적 요건이라 합니다. 반면에 어떤 특정한 행위에 필요한 걸 특별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 효력요건도 일반적 효력요건, 특별효력요건, 당연히 이렇게 나누겠죠. 그 중에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성립요건, 어떤 법률행위든지 이걸 갖춰야 성립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게 일반적 성립요건이 됩니다. 반면에 특별성립요건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인데 예컨대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도 법률행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필요한 특별성립요건이죠. 또 하나 나중에 계약법을 가면 요물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이 요물계약이 성립하려면 물건을 인도하거나 뭔가를 줘야만 성립해요. 보통 계약이란 건 약속이잖아요.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뭘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만으로 계약은 보통 성립해요. 그런데 요물계약은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요. 어느 일방이 상대방한테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하는 것, 이게 당연히 요물계약이라는 계약의 특별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그 다음 자 성립을 했어요. 유효요건이 나옵니다. 일반적 유효요건과 특별 유효요건은 나뉘게 되죠. 자, 뼈대를 잡아요. 효력요건,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눴을 때 일반적 성립요건 말씀드렸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특별 성립요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혼인 신고하고 계약금 계약의 계약금 교부. 이게 요물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을 교부하는 것이 그 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효력요건이라고 그랬죠.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을 나눕니다. 자, 먼저 일반적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할 효력요건이에요. 자, 일반적 성립요건이 세 가지였었죠.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게 성립요건이었죠. 그 일반적 성립요건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냐. 이게 일반적 효력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당사자는 행위 당시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세 번째, 의사표시는 원하는 것을 의사, 표시하는 것, 이렇게 표시를 나누게 되는데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일치.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하자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는 걸 말합니다. 하자는. 그러니까 사기 강박이 없을 것. 이게 일반적 효력요건이 돼요. 이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서 목적요건과 의사표시요건이 우리 시험범위에요. 목적요건과 의사표시요건이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그 타인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을이 갑수의 땅을 팔아. 이 을이 대리인이고 갑이 본인이에요. 이때 이 을의 행위가, 대리인의 행위가 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을에게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됩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행에서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고요. 기한이 붙어있는 행에서 기한이 도래해야만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존재, 허가, 기한의 도래, 조건 성취 같은 것들은 각각 대리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거래행위,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기한이 붙어있는 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 요건부터 목적 요건, 의사표시, 대리, 법률행위 부관, 무효 취소 여기에서 각각 출제가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 9문제 정도 또는 10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출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 간단히 봅니다. 능력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지만 봐야 돼요. 법률행위 일반적 유효권. 다시 한번.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그 중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아니니까 간단히 기억합니다. 먼저 권리 능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소유권 파트 가면 총유라는 게 나와요. 그때 가서 볼 겁니다. 자, 의사 능력 봅니다. 정신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기억합니다. 만취한 사람.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있고 만 19세 미만자, 피성년 후견이라는 게 있고 피한정 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부모 동의를 받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돼. 만약에 단독으로 해버리면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한 능력자 행위. 자, 여기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역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에요. 항상 마탱이가 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원이,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 이걸 각각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늘 마탱이에 가 있는 사람 플러스 가끔 마탱이에 가는 사람 플러스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이런 제한 능력자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요건이 나왔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 유효 요건,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제 요거를 순차적으로 쫙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에 딱 뼈대를 잡아 두셔야 되겠죠. 하나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춰야 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 매매의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이게 뭐예요? 농지 매매. 효력 요건이냐?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암기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할 뿐, 이거는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과 을 사이에 농지 매매를 하는데, 농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을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하더라도 이 농지 매매는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특별 효력 요건이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농지 매매는 무효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 효력 요건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몇 차례 출제가 된 바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증체계란 말이 나오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론 과정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이제 목적이 갖춰질 요건에는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본격적으로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목적 요건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